7월 2주차 위클리 라움 박소연 노무사. 윤성준 노무사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원만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주당 근로시간을 낮추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주당 10시간에서 25시간까지 줄이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들을 사용할 때 가장 두렵고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높은 것은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부담을 인지를 하고 있는지 7월 1일에 좋은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육아기 단축 근무 분담 지원금이라는 건데요.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그 장려금에 대한 지원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육아기 단축 근로는 한 달 이상, 30일 이상 허용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 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직무가 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 5명까지 한도가 지어줄 수가 있고요. 별도의 수당을 통해서 업무 부담 지원금 혹은 업무 직무 수행금 이런 식으로 별도의 직무급이 지급이 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한 명당 만약에 업무 분장자를 5명까지 지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분배하는 역할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요건도 좀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고 서식도 잘 맞춰서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컷 지원금을 다 지원을 해놓고 이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지원금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7월 2일에 매일경제신문 뉴스 보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주요 대기업의 긴축 비상 경영에 대한 뉴스 기사였습니다. 그 원인은 고물가와 대내적 악재, 그 다음에 어떤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무엇 하느냐, 주요 임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축소,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축소 등을 이 기사에서는 쭉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약 관계에 기반한 관계에서 임의대로 이제 회사에서 복리후생이나 업무 추진비를 축소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복리후생 제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복리후생 제도의 근거가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그런 복리후생이라고 하면은 절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그것을 회사가 임의대로 복리후생 제도를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복리후생 중에서 금전적 또는 시간적으로 그 처분권이 근로자한테 확실히 넘어가 있는 그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도 회사가 임의대로 그걸 줄일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복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복지 포인트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 근로자가 전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서 절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회사가 임의로 설정하거나 근로자가 어떤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나 시혜성 혜택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런 경영상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임의대로 축소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가장 쉽게 예를 들자고 하면은 탕비실에 있는 몽쉘을 그냥 좀 저렴한 가격으로 바꾼다, 이런 것쯤은 회사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것들이 그 업무 추진비라는 것들도 축소 대상으로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업무 추진비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어떤 복리후생 제도가 아니고 회사에서 집행하는 비용의 집행 권한을 일부를 이양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그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 업무 추진비 축소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위클리 뉴스는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위클리 라움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현장 점검이라든지 그 중소기업 사업체들을 제가 방문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점검할 부분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근로자 규모도 있는데 막상 근로계약서를 받았을 때 이 서류가
보통은 막 3-4장, 5장까지 올라가기도 하면서 정작 필요한 내용들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근로계약서는 최근에는 1-2장 정도로 많이 줄여서 좀 컴팩트하게 또 작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5장까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나 살펴봤더니 이제 공무수칙이라든지 징계 사유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근로계약서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근로계약서 볼 때 뭐 가장 제일 먼저 보세요? 돈이죠. 임금부터 먼저 많이 보시는데요. 이 급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근로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액이 얼마냐, 그 안에 퇴직금이 얼마냐 이런 부분들이 러프하게만 적혀져 있고 시간급이라든지 연장 수당 그리고 야간 수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근로계약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임금 명세서가 배부가 되면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본인들의 시급에도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근로계약서가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추후에 이런 분쟁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이 가능합니다. 지금 작성하고 계신 근로계약서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고 혹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없는지 만약에 모두 다 작성이 되어 있다면 임금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위클리 라움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자문사에서 그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외주화하거나 다른 업체에 넘기는 그런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직원들과의 근로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왔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외주화가 진행되는 것은 우선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내가 일하는 회사가 바뀌고 근로계약의 관점에서 보자고 하면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바뀌는 행위입니다. 내가 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는데 그 근로계약서의 상대방이 회사의 결정에 따라서 임의대로 변경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든지 아니면 근로관계에 대한 승계동의서 혹은 전적동의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서 그 상대방이 변경되는 그 계약 행위에 대해 가지고 반드시 새로운 약정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외부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라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외주화되어서 이제 도급사로 간다라거나 하는 형태의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급부로서 근로자들한테 일정한 어떤 처우나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혜택이나 조건에 대해서도 그런 계약서나 그 동의서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 세부적으로 문서화시켜서 약정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은 근속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의 발생 기준 같은 것들은 승계시켜 준다라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한 내용들 또한 근로계약서나 그런 계약서상의 문구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또는 이제 그런 근로관계 변동에 따라 가지고 일시금을 조금 지급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업장의 위치가 멀어짐에 따라 가지고 통근 지원비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내용들이 반드시 문구로서 약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가 변동이 됨에 따라 가지고 임금 체계가 변동이 되거나 아니면 별도로 어떤 수당을 지급한다라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뀌는 경우에도 그런 변동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반드시 계약서상에 담아서 작성을 해야지 향후에 이러한 근로관계 변동에 대한 법적인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입장에서 지금 당장 어떤 근로관계에 대한 변동 아니면 사업의 이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성취시키기 위해 가지고 좀 과도한 당근을 던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회사에서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 회사와 전에 회사, 그 다음에 근로자 이렇게 3자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 3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해서 약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최근에 이제 65세 근로자가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령자분들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정년 전부터 계속해서 근로를 이어져 왔다고 하면 계약 만료로 종료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시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무법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2년이 초과를 했기 때문에 계약 만료로 처리가 안 된다고 한다. 물론 많은 세무법인에서 이런 그 급여 대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확실히 노무법인에서 이런 것들을 맡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인사이트로 좀 느낌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서 초과해가지고 그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노무법적의 특수법령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놓쳐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55세가 넘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나이의 그 연령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때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도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만약에 정년이 좀 초과한 근로자가 있다 하시면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7월 2주차의 위클리 HR과 위클리 라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소식 전해드렸던 박소연 노무사 윤성준 노무사였고요. 이번 주도 HR 화이팅!